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5건이 공개됐습니다. 김 여사는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를 건의하면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청문 계획서를 채택합니다. 민주당은 최혜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면죄부, 의사 불패란 비판이 나옵니다. 러시아군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대규모 공습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전에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많은 비가 오고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경북 내륙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순방에 앞서 외신과 인터뷰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우리나라와 북한 중 어느 쪽이 러시아에 더 중요한지 잘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진행된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향해 한국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라며 러시아는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렸다며 북러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무기 지원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핵 협의 그룹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하와이를 들러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방문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잘 판단하란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에 러시아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접근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걸 지지한다면서도 이 적대적인 국가와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어렵다며 갈등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폭우가 쏟아진 경북에선 다리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끊기면서 많은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비가 더 내린다는 소식에 대피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퍼붓는 비에 마을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농가 창고는 반쯤 무너졌습니다. 불어난 강물의 기세가 제 방을 집어삼킬 듯 위태롭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굴착기는 간신히 하천에 걸렸습니다. 농작물 하나도 없죠. 다 떠내려갔지. 무서웠죠. 무서울 정도로 왔어요. 갑작스런 폭우에 갇힌 주민들을 소방관들이 업은 채 대피시킵니다. 어른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 뭐 조금 겁이 났지만은 그래도 모시고 왔습니다. 산사태까지 나면서 아래에 있던 주택은 토사에 반쯤 묻혔고 밭이 있던 자리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또 다른 마을 입구엔 전신주가 쓰러지며 전선이 빗물에 노출돼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 도로에 바위 더미가 떨어지거나 유실돼 지자체가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북 영양군에서도 물이 역류하며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시간에 56mm가 내린 경북에선 129가구 197명이 대피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어제 경북 안동에 폭우경보가 발령됐을 때 같은 경북 지역인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밤사이 쏟아지던 비가 낮에는 뚝 그쳤죠. 그야말로 오락가락하는 장마인데요. 이젠 우리나라의 날씨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 같은 장마와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시장거리에 시간당 136mm 폭우가 쏟아지자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2년 전 악몽이 재현될까 봐 상인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겁나요. 그리고 밤에 나와봐요. 또 집이 저 위에 있는데 자다가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최대 100mm 강수를 기록한 서울과 수도권 일대는 의외로 오전부터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 경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힘든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최고 35.1도를 기록한 제주엔 폭염경보가 내려져 지금까지 19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정체전선과 합해져 통상적인 정체전선 강수 패턴에 이 같은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수증기를 머금은 하층 제트기류가 낮 동안 태양열이 만든 상승기류에 막혔다가 밤 시간 비구름을 토해내면서 하루 사이 강수도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수요일까지 두 번의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야간 시간대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정체전선과 전선상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10일 밤까지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당대표직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오늘부터 TV 토론을 시작합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경쟁자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오늘 단체를 결성하는 결단식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나서는 22개 종목 144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 여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다 제 탓이라며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사달이 난 것 같다는 등 수차례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 만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김 여사는 같은 날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는 문자도 남겼습니다. 1월 18일 한 후보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자 다음 날 김 여사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하고 싶다며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적었습니다. 한 후보는 문자에 답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문자 내용이 공개되며 한 후보와 다른 후보 사이의 공방이 더 격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는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논의 끝에 소수 의견 정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합동연설회가 광주에서 열렸는데 앞서 보신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특정 세력이 활개치지 못하게 하겠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고 다른 주자들은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김 여사 문자 묵살로 불거진 사퇴 요구 연판장 논란 등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특정 세력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이슈가 오로지 그냥 저를 전당대회에서 막아고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나경원 의원은 자기 정치하려는 이들을 심판해달라며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검찰에 계실 때는 그 당시는 오히려 그 여사 김건희 여사랑 그 카톡을 주고받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했던 거 아닌가 이래. 어느 후보 측도 사실은 뭐 이렇게 참 유치한 모습이라고. 원희룡 전 장관은 당정이 갈라지면 다 죽는다고 1년의 사태를 꼬집으며 한 전 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윤상현 의원도 지금이라도 한 전 위원장이 깔끔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냈으면 하는 안타까움인데 일종의 정책 판단의 어떤 미스가 아닌가, 미숙했다 하면서 뭐 한마디로 뭐 사과를 하든지. 이곳 광주를 시작으로 모두 5차례 합동연설에 나서는 당권 주자들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 20분에는 MBN에서 진행하는 방송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사위가 이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14일 만인데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까지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강재묵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오늘 오후 2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과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 역시도 각각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현재까지 130만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번 청원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 5가지 이유와 함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국민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법사위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즉각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상병 사망 일주기인 19일에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26일에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장마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박하며 야당이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국민청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실제 발의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원 타당성 검증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간 갈등 구도는 계속해서 고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검찰을 향해 이재명 전 대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며 비판을 일축하면서 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9월 6일과 30일 각각 열립니다. 이르면 10월 두 건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결과에 따라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위증교사 재판을 받으러 나온 이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에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면 현 정부 들어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7번째 검찰 조사가 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 씨가 개인 용도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이 전 대표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의 조사 방식을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최재형 목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최 목사가 제기한 다른 청탁 인사 등에 대한 내용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최재형 목사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최 목사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비방을 하며 접근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처럼 최 목사가 자신에게 접근할 때 나눈 대화 내용 등은 빼놓고 나머지 일부 내용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청탁과 관련 없는 사적 대화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화 내용 삭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할 당시 다른 인물들도 청탁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최 목사가 본 인물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당시 김 여사의 비서가 다음 접견자들이 대기 중에 있다고 적힌 메모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봤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대조 검토한 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성범죄 등의 혐의로 5년의 실형을 살고 지난 3월 출소한 가수 정준영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SNS에는 프랑스 리옹에서 정준영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는데요. 글쓴이는 정 씨가 바에서 여성에게 SNS 계정을 물어보고 리옹의 한 식당을 열 거라 했다더라며 본인이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고 준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 속 정준영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머리와 수염을 기른 모습인데요. 정준영은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했지만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무산됐다고 하네요. 배우 송중기 씨가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어제 송중기 씨의 소속사 측은 송중기 씨의 아내 KT 씨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6월 등남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출산 시기나 아이의 성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첫째 아이를 키우며 핸섬 파파라는 애칭을 얻었던 송중기 씨는 지난달 서울에서 유모차를 끌며 육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둥이 부모가 된 송중기 씨 부부에게 누리꾼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잇따라 발견돼
돈의 출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아직 돈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해당 아파트 화단에서 5천만 원의 돈다발이 발견되고 이틀 뒤에는 불과 1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돈다발 2,500만 원이 또 발견되면서 총 7,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누군가 화단에 돈다발을 두고 잊어버렸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이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장이 아닌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먼저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혜병 순직 355일 만입니다. 최대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과 책임 여부입니다. 경찰의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 따라서 검찰 송치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먼저 통제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사단장은 포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색 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미의식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경찰은 대신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기존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간다였지만 11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해 혼선을 줬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7여단장과 포 11대대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앞서 보신 경찰의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짜맞추기였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경찰 발표를 존중한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빠르면 오늘 최혜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입니까? 이런 깜깜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제3자인 척했던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수용할 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없었다고 말해 경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냐는 지적엔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최혜병 순직 일주기인 오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어젯밤 서울 수유동의 한 편의점으로 SUV 차량이 돌진해 편의점 안에 있던 점주와 손님이 다쳤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는 승합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편의점 유리벽을 부수고 건물 안에 처박혀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서울 수유동에서 5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이
편의점에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들이받은 충격으로 편의점 유리벽은 완전히 산산조각났고 곳곳에는 이렇게 파편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안에 있던 점주가 중상을 입었고 손님 한 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자체가 이제 거의 카운터까지 그냥 밀고 들어가고 그냥 아예 처참하게 가게를 아예 밀어버렸더라고요. 경찰은 대리기사의 운전 미숙의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에는 경북 청도군 대구 부산 고속도로 청도 2터널 입구 근처에서 승합차가 12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차 안에 끼었다가 구조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천안 5선 구간에서 한때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밤 11시 15분이 넘어서야 운행이 재개되면서 KTX 등 상하행선 운행이 4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수련병원을 이탈했고 현재까지 복귀한 사람은 13,000여 명 가운데 8%인 1,104명입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면죄부라는 논란과 함께 다시 한번 의사 불패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10,000명이 넘는데 복귀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단체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공의 처우에 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결정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책에도 전공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 행정명령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래전에 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집단 행동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파업의 주축인데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부진을 털고 일어서려는 시점에서 터진 파업이라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설민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 직원 3,00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해야 1등 삼성 가능하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겁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삼성전자가 경영진의 욕심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높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직원의 24%가량인 3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6,5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 기간 동안 노사 협상이 전향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2차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어 파업의 부정적 여론도 있는 데다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지면 반도체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사측은 생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는 입장이지만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반도체도 납품해야 되고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테스터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큰 위기가 될 것이다.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며 순항 중인 삼성전자가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4.65%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노조가 내일과 모레로 예고했던 부분 파업은 유보됐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오는 12일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현대차는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납부 최대액이 또 오릅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실질 임금은 줄었지만 어쨌든 소득이 늘었다며 보험료가 오른 건데요. 서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질 것 같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내는 자영업자는 널뛰는 인상액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빠져나가는 것만 그냥 인지하고 있고 아까울 수도 있겠다. 그런데 더 오른다? 뭔가 대책을 내놓은 건가? 라는 생각이. 회사와 반씩 나눠내는 직장인도 얇아질 지갑이 걱정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부담감이 좀 클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금 자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부 최대액은 이번 달부터 또 오릅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 늘었다며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각각 올린 겁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최대 24,3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에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세인데 보험료만 올랐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실질 임금은 2.8% 올랐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상승률은 마이너스대였습니다. 이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략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지난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해 운영해 왔으며 운용위원회는 해외 대체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가며 수익률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올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이 전국 222개 단지 19만 3천 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만 서울에 2만 7천 가구, 경기도엔 6만 2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작년 전체 분양보다도 4% 정도 많은데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시장에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시민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지금까지 차를 사지 않았다면 5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사용료를 지원하는데 최대 32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전국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첫 생일을 맞은 자이언트 판다가 있습니다. 이름은 망캉캉. 사랑스러운 외모로 유명해져 동물원의 스타라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귀여운 오리 인형이 나무 선반 위에 깔리고 케이크도 준비됩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상징적인 물건을 집어 올려 아기의 미래와 성격을 예언하는 전통이 있어 다양한 물건들도 준비됐는데요.
망캉캉이라는 수컷 자이언트 판다의 첫 번째 생일 파티를 준비 중인 겁니다. 망캉캉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인 학교 가방과 비슷한 작은 대나무 바구니를 골라 오랫동안 들고 놀며 기분 좋은 생일을 보냈다는데요. 첫 생일을 축하한다, 판다야. 여성에 대한 폭행과 폭력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사람들이 모인 한 축제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붉은 스카프와 붉은 장갑을 착용한 여성들이 항의의 표시를 하며 광장에 서 있습니다.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도 들었는데요. 무대 위에 올라가 휘파람을 불고 현수막을 흔들기도 합니다.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스페인의 투 축제에서 여성에 대한 폭행과 폭력을 비난하는 시위를 연 건데요. 여성이 받는 학대의 우려를 제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폭력 방지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대중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네요.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배드4가 개봉을 했는데요. 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흥행 조짐이 보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주말 동안 애니메이션 흥행 성적에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놀라운 흥행을 보여준 인사이드 아웃 2를 이겨버린 강자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슈퍼배드4.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배드4가 티켓 판매 수익 1억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건데요. 인사이드 아웃 2를 누르고 1위를 탈환한 수익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1위 자리를 잃었지만 3천만 달러의 수익을 더 얻어 2위를 차지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미사일 4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최소 36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100명 넘는 사람들이 다쳤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원책이 논의될 나토 정상회의 하루 전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는 분석입니다. 이규옥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어린이 병원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달려와 잔해 속에 묻힌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진 아이와 부모는 안도도 잠시 갑자기 들이닥친 공포에 쉽게 진정하지 못합니다. За 5 хвилин, як все сталося, і встигла дійти туди. Педіатричне відділення. Я не знаю. 현지 시각 8일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도시 5곳에 러시아가 미사일 40여 발을 발사해 최소 36명이 사망했습니다.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됐는데 주거시설은 물론 병원과 회사 등 도시 곳곳이 파괴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병원 폭격 현장에서는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어 사상자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하루 전에 감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및 추가 지원 방안 등 안건에 대해 러시아가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Я чекаю на конкретні кроки. Ми заздалегідь обговорюємо кількість систем різного характеру ППО, якими можуть партнери, члени НАТО, посилити Україн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 9일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를 낸 러시아의 이번 공격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를 논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서 해당 행위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킨슨병 전문의가 백악관을 8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두 쪽 분량의 서한을 보내고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후보 교체 논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 이롭게 하는 해당 행위이자 반민주주의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MS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길 자신이 있다며 정면 돌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I am not going anywhere. I wouldn't be running if I didn't absolutely believe that I am the best candidate to beat Donald Trump in 2024.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파킨슨병 전문가가 백악관을 8차례 방문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is, just going back to Parkinson's for a little bit, so to give you some answers here. Has the president been treated for Parkinson's? No. Is he being treated for Parkinson's? No, he's not. Is he taking medication for Parkinson's? No.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완주 의지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토론 전보다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USA 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5월보다 3%포인트 오르면서 41%, 바이든 대통령은 3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 국정 수행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후보 사퇴 논란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동요하자 경합주뿐만 아니라 민주당 우세 지역까지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제2의 우생순 신화를 꿈꾸는 우리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유럽 강호들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조를 뚫고 다시 한번 메달 신화를 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11회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최종 모의고사를 치르러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 유럽 강호들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각오입니다. Quite the same level as we have the other teams in our group. So of course we need to step it up and show ourselves that we can compete against them.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중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르는 대표팀은 반드시 승리의 포문을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경기다 보니까 스타트를 잘 끊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저희가 잘해야 또 모든 대한민국 선수들이 힘을 북돋아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이 포진한 죽음의 조에 편성된 만큼 메달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대표팀은 세대 교체를 통한 신구 조화로 다시 한번 메달 신화에 도전합니다. MZ세대라고 하는데 애들이 좀 더 밝고 미스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코트 안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2의 우생순을 꿈꾸는 대표팀은 해외 전지훈련을 마친 뒤 오는 19일 결전의 땅 파리에 입성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홍명보 울산 감독이 선임되면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는데요. 축구협회 임생 이사는 밤 11시에 홍명보 감독의 집에 찾아가 심야 설득에 나섰다는 뒷이야기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한창인데 K리그 감독을 빼가는 게 말이 되냐며 축구팬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유럽 출장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귀국 후 밤 11시에 곧바로 찾아간 곳은 홍명보 감독의 집이었습니다. 홍 감독의 마음을 돌린 건 크게 세 가지. 3년 뒤 아시안컵까지 계약기간 보장과 외국인 코치 2명 선임, 해외 지도자 못지않은 대우였습니다. 각종 논란에도 홍명보 감독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 파악도 빨리 할 수 있고 클린스만 감독 때 문제였던 선수단 관리에도 능한 지도자라는 게 축구협회가 밝힌 선임 이유입니다. 축구협회의 구구절절한 선임 배경 설명에도 여론은 싸늘합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에 홍 감독이 언제 대표팀에 갈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시즌 도중 감독을 잃은 울산 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울산 홈 경기 직후 대표팀 감독 관련 소감을 밝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홍 감독은 MBN에 향후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표팀 감독과 관련해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과 경북 남부, 경남 내륙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청도와 경남 합천 등지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구름은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 지역에 많게는 120mm 이상, 서울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우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밤 사이에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3도, 부산은 24.9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가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모레 내륙 지역은 장맛비가 일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